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특별 점검단은 유흥업소 등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10대 소아청소년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10대는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의학적으로 접종 이득이 감염 위험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9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식품 주문이 월간 단위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음식을 먹는 비중이 늘어나고 9월 추석 명절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성인 투약분 3분의 1의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2차례 맞게 됩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내년에 첫 인터넷용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이로써 베이조스는 우주 탐사에 이어 우주 인터넷 분야에서도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 긴장감이 떨어지고 해외 사례처럼 유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세 분야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8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 접종을 4주 당겨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곳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기본 접종 완료 뒤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간격은 접종 완료 뒤 6개월인데 이 기간을 4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에서 지난 8월부터 발생한 집단 감염만 160건, 확진자는 2,424명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예방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입소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접종을 조기에 실시하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종사자 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해 추가 전파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0대 소아청소년도 접종 이득이 더 큰 만큼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대는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접종 이득이 감염의 위험성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격리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세에서 15세 접종은 지난 1일 시작돼 16,000여 명이 백신을 맞았고 16세에서 17세 접종자는 40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12세에서 15세 접종 예약은 오는 12일까지로 2일 0시 기준 예약률은 27.8%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기존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백신 이상 반응이 나타나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던 경우들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당초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을 넣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1,000만 원이 한도인 진료비 지원액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해 기존 지원 대상자에도 소급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실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이 어린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당장 백신을 맞힐 수 있는 셈이 된 겁니다. 이로써 사실상 유아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과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앞서 웰렌스키 국장도 자문위에 심사를 의뢰하면서 1년 만에 모든 연령대에 백신을 맞힐 기회가 생겼다며 조기 승인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And today, you have the opportunity to review those data, discuss the benefits of expanded vaccination, consider the risks, and make a recommendation that is likely to have tremendous impact. CDC 자문위는 토론에 이어 실시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권고하면서 화답했습니다. So we have a total of 14 yeses, 0 no's, and so the motion passes, and the interim recommendation is now a recommendation by the ACIP. 미국 정부는 그동안 최종 승인이 나면 신속하게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2주 이내에 첫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의 경우 성탄절까지는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화이자 측은 승인에 대비해 이미 수백만 회분에 대해 포장과 함께 배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추가 접종도 권유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최근 독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153.7명으로 6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2만 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오며 베를린 등의 병원에서는 집중치료 병상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자 메르켈 총리는 백신 미접종자의 강력한 제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의무화될 수 있고 병원과 음식점, 축제 등에도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만 출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안 되고 오로지 백신 접종자와 완치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16개 주 총리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연령대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도 권유할 예정입니다. Die sollten sich jetzt auch boostern lassen, weil es tatsächlich auch in Deutschland fassbar ist über das RKI, dass es hier vermehrt zu Durchbruchinfektionen kommt bei diesen Geimpften. 독일은 지난 7월 백신 1차 접종률 60%를 넘어섰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비율도 66%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책에 응하지 않은 직원 800여 명에 대해 무급 정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에어캐나다는 항공사 종사자의 백신 접종은 정부와 항공업계가 시행하는 의무 수칙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에어캐나다 피터 피츠패트릭 대변인은 이번에 정직된 직원들이 계약 종료로 해고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정직 대상 숫자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2위 항공사인 웨스트젯도 미접종 직원 290명에게 한 달간 무급 정직 조처를 내리고 계속 불응 시 해고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인플레를 막으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백신을 접종하면 각국에서 산업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백신 접종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는 내년 중반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져 상품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사흘째 되는 날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000명 넘게 늘면서 2,600명을 넘었습니다. 네, 특히 미접종자가 많은 10대와 또 돌파 감염이 늘어난 60대 사이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단계적 일상회복 사흘째인데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헬로윈데이 여파가 이번 주말 전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급증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현재 급증하는 이유는 지금 단계별 일상 회복의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경향성을 보면 추석 연휴 이후에 환자가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9월 25일 날 기준으로 한 3,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점차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셋째 주 평일 기준으로 한 1,500명 안팎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환자가 다시 2,000명 안팎으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백신 인센티브 적용과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경각심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일주일 전 상황인데 지금 이번 주에도 이러한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경각심이 완화된 부분이 확진자 증가의 주한 원인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할로윈데이 여파나 아니면 단계별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사이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의 어떤 증가폭이 단계별 일상 회복과는 시간적으로 볼 때 큰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과 같은 확산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까지 확진자 폭증이 이어질 텐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보다 2~3배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어떤 환자의 증가 추세는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가 아니다. 즉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어떻게 보면 단계별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른 확진자 급증 등의 어떤 경각심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는 방역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 지금의 한 2~3배 수준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기온이 낮 기온 기준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쌀쌀해질 걸로 다음 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바이러스 활성이 증가를 하면서 이 바이러스 활성 증가의 요인도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서 큰 폭의 확진자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져서 이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자, 돌파 감염 규모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 돌파 감염 사례가 5배 이상 늘었고 서울시의 경우는 돌파 감염 비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일단 지난 28일 날 방역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 사이에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돌파 감염 비율이 18.7%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증가 경향성도 8월 4주 차에는 돌파 감염률이 6.7%였던 반면에 10월 2주 차에는 무려 33.5% 말씀하신 것처럼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사망자도 이 기간 중간에 280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23%가 돌파 감염이고 위중증 환자 1,490명 중에 17.7%가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네. 그만큼 돌파 감염 사례 비중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변이 또는 델타 변이의 A형이 유행을 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백신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 변이주 요인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돌파 감염 비율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면 현재 지금 추가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시기는 6개월 간격이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돌파 감염 추이를 봤을 때 간격을 좀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 감염자 중에서 사망자의 돌파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위중증 환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별 일상 회복의 가장 큰 주안점은 위중증 환자 비율을 낮추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을 시간을 현재는 6개월 이후로 잡고 있는데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추가 접종은 지금 선택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력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백신 확보율이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현재 6개월 이후보다는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수급 문제가 없다면 단축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역 당국은 물론 많은 전문가가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마스크와 방역 조치 때문에 꽁꽁 묶였던 지난해 겨울과 달리 올해는 방역이 완화하면서 독감도 같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전망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성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개인 방역 수칙의 어떤 강도가 셌기 때문에 실제로 독감 발생 비율이 예년 대비 한 5분의 1 이상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독감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현재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별 일상 회복이 시행됐다 보니까 일정 부분 상당히 큰 폭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됐거든요. 따라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분명히 독감 환자는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 수준이 코로나19 유행 이전까지는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작년보다는 큰 폭으로 발생률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덮치는 상황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의 최선책은 두 가지 백신을 모두 다 접종하는 거죠? 감염병 통제의 기본은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받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특히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로 미접종 상태이신 분들 또는 1차 접종 때 비교적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1차에서 멈추고 2차를 하지 않은 불안전 접종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독감 백신 접종은 필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더불어서 소아청소년들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대도 독감 백신 접종은 필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해외에서 독감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추가적인 과학적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어찌 됐든 간에 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감염됐을 때는 그 감염자에서는 위험도는 상당히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동시 감염은 일단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증, 그러니까 독감 환자가 합병증의 형태로 해서 2차 감염으로 코로나19 감염됐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두 가지 다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하루에 다 맞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며칠 간격을 두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해외 연구 자료를 인용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팔에 접종을 해라 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순위 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독감 백신 접종보다는 더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보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이전에 독감 백신 접종을 먼저 받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독감 백신은 안전성이 보다 더 확보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 이상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이상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독감 백신 접종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독감 얘기가 나왔으니 관련해서 요즘 영유아 사이에서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인데요. 여름 감기로 불리던 파라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 파라인플루엔자가 여름 감기는 아니거든요. 예. 보통은 환절기에 자주 찾아오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 파라인플루엔자와 같은 감기 바이러스는요. 독감 바이러스와 다르게 임상 증상면이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다 용이하게 이 전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감염자가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도 이 감기 바이러스, 즉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반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때문에 유행이 적었는데 이 부분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염되면 증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조금 피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어떤 역학적인 부분이지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방역 당국은 파라인플루엔자가 독감과는 다르지만 이번 파라인플루엔자 유행을 독감 유행의 전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방역 당국하고 입장이 좀 다른데 파라인플루엔자가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건 방역 조치 완화 이전에 유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감기와 독감은 역학상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파라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유행했다라고 해서 이게 독감 백신의 유행의 전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는 독감 바이러스 유행이 보다 큰 폭으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선을 넘어서면서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졌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데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마냥 금리를 올리기만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닥친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배추가 한 포기에 10,000원 넘게 팔리는 등 농식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배추를 싸게 파는 곳에는 주부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물가 폭등의 시기였습니다. 저금리 정책에 더해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물가 고공행진도 배경은 비슷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춘 상황 속에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9년 8개월 만에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물건이 조금만 쌓여도 10만 원, 20만 원 금방 넘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죠. 1, 2년 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문제는 기준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의 자금이 감소해 물가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소비와 투자는 줄어드는 만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긴 했지만 경기 회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경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 물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경기 회복을 우선할 것인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하는 게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엔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은행의 저울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식음료나 농축수산물 주문 규모가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기준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식품 거래액은 3조 365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9월 추석 명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9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2,15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모바일 거래액은 72% 수준인 11조 7,378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주방용 세척제라도 가격은 최대 2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방 세척제 7개 제품의 성능과 경제성 등을 평가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애경산업의 홈백신과 DH산업의 베이킹소다는 세척 성능에서 같은 점수를 받았지만 100ml당 가격은 각각 767원과 333원으로 애경 제품이 2배 이상 비쌌습니다. 피존의 무균 묻대와 henkel 홈케어의 브레프 파워의 경우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100ml당 가격은 각각 767원과 1,180원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주방용 세척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며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구매를 당부했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6종 4,700여 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벤츠의 G350D, E350D 등 4종과 스텔란티스의 집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는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요수소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벤츠와 스텔란티스의 해당 차종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43억 원과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벤츠가 C200D 등 12종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해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00여 개국이 2030년까지 지구의 허파인 산림 파괴를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공적 자본과 민간 투자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산림 토지 이용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2030년 이후엔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공화국을 포함해 100여 개국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 선언이 유례없는 합의라고 평가하고 인류가 자연의 정복자로서의 긴 역사를 끝내고 보호자가 될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doing today is even more important. Because we face nothing less than a mortal threat to our planet and to our civilization, to our way of life. 산림 파괴 중단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2015년까지 120억 달러의 공공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토양 회복과 산불 진화 등을 지원합니다. 민간 투자사들은 산림 보호에 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산림 파괴와 관련된 영역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마존 파괴를 방치해 비난을 받아온 브라질 또한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Com isso, vamos favorecer ações e projetos de conservação da floresta, uso racional dos recursos naturais, redução de emissões de gases de efeito estufa. 지난해 지구에서 사라진 산림의 넓이는 25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영국보다 큽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를 흡수하는 산림을 보존하려는 이번 선언은 지난 2014년 40여 개국이 참여한 뉴욕 선언을 확대한 것으로 재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화배우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 기후변화 대표로 임명됐고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개막 연설도 했던 디캐프리오는 이번 회의 참석에 앞서 트위터에 전 세계가 이번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캐프리오는 수백만 달러를 환경단체에 기부했고 친환경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는 기후변화는 인류 모두가 직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산림 토양 생태계 보호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오후 영국 글래스고를 떠나며 SNS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정, 상생의 마음을 믿고 탄소 중립 계획을 제출했다며 우리가 모범을 만들고 연대와 협력을 이끌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헝가리에서는 유럽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세그라드 그룹 4나라,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물려 미국이 메탄 배출 대폭 감축을 위한 규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2일 환경보호청과 농무부 등 미국의 5개 부처가 미국 내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청은 석유 가스 회사가 미국 내 유정시설 30만 곳에서 3개월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원유 부선물로 생긴 메탄이 대기 중에 뿜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간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점검과 누출 보수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AP통신은 지금까지는 2015년 이후 건설된 신규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돼 미국 전역 90만 곳의 시설 중 90% 이상이 규제 사각지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 탐사를 놓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내년에 첫 인터넷용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현지 시각 1일 자회사인 카이퍼 시스템이 내년 4분기에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2대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졌다고 뉴욕타임스와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위성 발사 운영 신청서를 냈습니다. 위성의 이름은 카이퍼셋1과 카이퍼셋2로 로켓 발사 스타트업 ABL 스페이스 시스템의 로켓에 실려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위성들은 미국 텍사스, 남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아마존 지상기지국의 안테나와 통신을 주고받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 3천억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규 기자가 언급한 노바백스 백신은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인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네, 이런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면역 증강제 전문 개발 기업인 차백신 연구소의 염정선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면역 증강제 그 어려운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셨다고요? 네, 저희 차백신 연구소는 그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확립하였고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전 세계적으로도 또 몇몇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면역 증강제는 이제 차세대 백신은 필수적인데 이제 GSK나 노바티스를 비롯한 몇 개의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 기술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이 확립되었습니다. 예. 자, 면역 증강제 개발 기술 과연 어떤 기술이고 이게 왜 어려운 건지 먼저 이성규 기자의 현장 인터뷰부터 보고 대표님과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백신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차백신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염정선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이 회사 명칭은 정체성을 담잖아요. 차백신 연구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차백신 연구소의 차는 차병원 그룹의 일원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백신은 저희 회사는 이제 설립 초기부터 면역 증강 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백신, 즉 예방 백신, 치료 백신, 항암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주로 개발한다는 회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구소는 저희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이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라는 의미의 차 백신 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좀 더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 단백질 백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이 면역 증강제, 우리가 아주반트라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 면역 증강제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왜 단백질 백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면역 증강제는 백신 항원의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이고요. 근데 이게 제조합 백신의 중요한 이유는 워낙에 백신이 초기에 개발될 때는 감염원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 전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성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조합 항원, 즉 그 전체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일부만을 따서 제조합 단백질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면역원성이 기존의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면역원성을 해결하는 그런 물질이 면역 증강제입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제는 백신에 꼭 필요한 첨가물질이기도 하고요. 면역 증강제를 잘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예방 백신이 치료 백신도 되고 면역 치료제도 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면역 증강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 길이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항원이 떨어진 면역을 이제 부스트업을 한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면역 증강제 뭐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선두 그룹에 가 있다 볼 수 있나요? 면역 증강제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요. 지금 1920년대에 알룸이라는 물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1997년까지 한 80여 년 동안은 승인된 사례가 없었고요. 그 이후로 최근까지는 이제 면역 증강제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업체로서 면역 증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제 글로벌 백신 회사 중에 거의 1, 2등을 다투는 GSK, 노바티스, 다이나박스 정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이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대표님, 그 차백신 연구소의 면역 증강제 이게 이제 어떤 차별성,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증강제는 이제 TLR 기반 면역 증강제이고요. 그것은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면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의 면역 증강제는 그 중에 TLR 자극하는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어서 효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면역 증강제입니다. 또한 이제 GSK가 TLR4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TLR2, 그래서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특허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이 차백신 연구소의 면역 증강 물질은 그 면역 세포를 네. 두 개 물질로 복합적으로 자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두 개 물질 쓰면은 네. 이게 효과가 2배가 되는 건지 하나 궁금한 게 있고 네. 이게 또 용량이 많아지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네.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각각의 타겟이 다른 곳에 있는 그런 타겟을 쓰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상승해서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사실 크게 장점이 아닌데 저희는 1 더하기 2를 했더니 10이 되더라. 그렇게 면역 증강을 상승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저희가 이제 독성이나 지금 이제 안전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VCR 화면 잘 봤습니다. 면역 증강제가 무엇이고 또 왜 개발이 어려운지 잘 알게 됐는데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차백신 연구소는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먼저 B형 간염 백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B형 간염 백신은 일반적인 백신이 아니라 치료용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만성비형 간염의 치료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증식은 억제하지만 완치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 백신을 도입해서 면역 치료를 동반하면 보다 좋은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임상에서는 어떤 네. 결과가 있었나요? 임상에서 저희가 1-2회 이상은 종료가 되었고요. 네. 거기에서 안전성은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안전성 확인하고 그리고 만성 비형간염 환자들은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일어나지 않는 면역 관용 상태에 있는데 예. 이 환자들에서 저희가 T셀 활성화를 제대로 일으켜서 면역 관용을 깨고 실제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일으킬 수 있음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대상포진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대상포진 백신은 제조합 백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증강제와 그 제조합 항원을 포함하는 건데 그 대상포진은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어렸을 때 수두 걸리면 잠복 감염 상태로 그대로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발병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예.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합병증으로 오는 만성 통증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대비해서 효능은 월등히 좋고 또 부작용은 적고 그러면서 또 환자에서 그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일한 백신입니다. 아, 네. 그 차백신 연구소가 개발하는 백신 중에 항암 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항암 백신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이게 어떤 백신이고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항암 백신은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항원과 저희 면역 증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면역 증강제는 이제 암 백신의 주요한 CD8 T셀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에 의해서 우리 면역이 이제 암을 인지해서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면역 증강제의 효능을 동물 모델에서 그 튜머 서프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은 확인을 했고요. 예. 지금 11월에 있을 미국 SITC 학회에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아마 그 발표할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온 거겠죠? 물론입니다. 네. 이 지금 이렇게 면역 증강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GSK나 노바티스 같은 기존의 백신 강제들이 있잖아요. 네. 차백신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데 어떤 그 기존 업체와의 경쟁은 어떤 차별성으로 이렇게 좀 하실 건지. 저희는 기존 업체와 경쟁하기보다는 기존 업체가 못하고 있는 그 새로운 백신 그리고 치료 백신에 좀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면역 증강제를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은 퍼스트 인 클래스 바이오 신약이거나 베스트 인 클래스 의약품이라서 앞으로 그 글로벌 업체들이 오히려 라이센싱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파이프라인도 2026년까지 그 확장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어서 네.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현재는 임상 단계에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는 8개 이상으로는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감염성 질환에서 점점 더 항암 치료 분야로 그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기 임상까지는 저희가 진행하고요. 예. 후기 임상은 글로벌 파트너가 진행했을 경우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임상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제품의 시장 진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차백신 연구소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얼마 전 코스닥에도 상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희 굉장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기술 중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임상이나 그 허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품목들을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벤처하고 그리고 대형 제약 기업들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서도 여러 mRNA 백신 회사들이 있었지만
원천 기술은 바이오엔텍 독일 회사가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것을 글로벌 기업인 파이자와 협력했을 때 보다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허가나 생산 부분도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회사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이 함께 협력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면 국내 제약사들이 함께 했을 때 보다 네. 성공적으로 그 제품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리 바이오 산업계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백신 연구소가 이 위상을 앞에서 계속 끌어주는 그런 이제 선도적인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백신 연구소 염정선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빠르게 초점 변환이 가능한 얇고 가벼운 다초점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은 빛의 진동 방향을 제어할 액정층을 도입한 0.001mm 두께의 다초점 메타 렌즈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가시광선이 액정층을 통과하면 전기장의 방향이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제한해 초점 변화가 1000분의 1초 단위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또 개발한 렌즈를 카메라는 물론 움직임을 쫓는 정밀 센서, 빠른 초점 변환에 필요한 AR, VR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쓰이는 아트로핀 저만액의 농도는 0.05%가 가장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김영국, 정재호 교수팀은 최소 1년 이상 아트로핀 치료를 받은 3,27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근시 진행 억제 효과는 1%와 0.5%, 0.05% 등 세 가지 농도에서 가장 좋았는데 여기에 안전성까지 고려하면 0.05%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트로핀 저만액은 콘택트 렌즈나 특수 안경보다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편리하지만 그동안 1% 미만의 저농도를 써야 한다는 공감대만 있었을 뿐 어떤 농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CCTV 영상을 상시 감시해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곧바로 전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AI가 화재나 침입 등 비상 상황을 인지하면 해당 영상을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AI와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연구진은 전국만 규모의 연구용 네트워크와 연동해 서비스 시연과 기술 검증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 이전 등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기술 이전 전담 조직도 성과 기여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상금 지급 범위를 기술 이전에 참여한 직원에서 기술 이전 전담 조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여자 대상 범위가 좁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으며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됩니다. 11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온도나 pH 등 환경 변화에 취약한 mRNA 물질을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 입자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가 이어지면서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뜨거운 응원 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상 회복 첫 단계인 지금은 경기장에서 취식은 가능하지만 큰 소리로 응원하거나 함성을 지르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목소리 대신 박수로 응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